안녕하세요. 환자 안 보는 의사 예병일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환자를 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기초의학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타는 게 꿈이었는데요. 석사, 박사 마치고 분자생물학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C형 간염과 B형 간염을 연구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 후에 생화학 교수로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면서 살았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는 전기생리학 공부를 했고, 그래서 분자생물학과 전기생리학을 둘 다 하면 한국에서 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 가보니까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벨상 타겠다는 꿈은 유학 시절에 접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중견 교수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의과대학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인문학을 의학교육에서 많이 가르치게 됐고요. 제가 마침 역사, 문학, 철학에 다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 교수로 좀 살다가 또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좀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의학교육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의학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의학이 재밌고 신나는 것이다, 알고 나면 무지 즐겁다,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제 의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역사는 모든 사실의 종합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의학자의 능력이나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받느냐, 이걸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보셨듯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감염병이 쭉 널리 퍼지기도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백신, 그게 바로 179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한 종두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게 최초의 백신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정복한 전염병이 뭐겠습니까? 천연두. 네, 지금 우리 PD쌤이 천연두라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천연두입니다. 자, 제가 인류 최초로 정복한 전염병이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너에서는 가급적 이제 전염병이란 말을 안 쓰고 감염병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유는 전염하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시죠. 역사적으로 인류가 이 병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을 때 전염된다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좀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이제 전염이란 말 쓰지 말고 감염이란 말 쓰자,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로 했고요. 또 천연두도 이게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식 용어여서 이 코너에서는 두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류 사상 최초로 정복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정복한 감염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력하기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아마비, 이게 정확한 이름은 회백수염, 이게 의학적 용어인데 흔히 소아에게서 다리 마비가 생긴다고 소아마비라고 했죠. 그래서 회백수염이 이제 두 번째로 정복 대상에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완전히 정복 못했고요. 두창은 WHO에서 1979년과 1980년에 서류를 채택하고 발표를 하기를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죠. 내년에 다시 유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1977년에 소말리아에서 자연적으로는 마지막 환자가 발생했고요. 1978년에 이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던 실험실에서 사고가 나서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두창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맞지 않죠. 1980년부터 안 맞기 시작했으니까 45년째 아무도 예방접종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창은 역사적으로 한 번씩 유행을 했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유행을 했다가 뭐 이렇게 그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병인데, 여러 감염병 중에서 인류가 특히 무서워한 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창, 매독, 한센병, 이 세 가지인데요. 왜 이 세 가지인가 하면 몸에 보기에 흉한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패스트처럼 한번 유행하면 뭐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병이 있었는데 혐오한 병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창은 아마도 추측컨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유적을 뒤져봐도 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고대 이집트의 유적을 보면 뭐 두창에 걸린 사람의 유적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환자가 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두창이 수천 년 역사에 걸쳐서 한 번씩 유행했다 사라졌다 유행했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유행할 때 위력이 좀 셀 때는 꽤 넓은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요. 또 위력이 좀 약할 때는 뭐 작은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가장 위력이 컸던 것은 남아메리카 지역에 콜럼부스가 1492년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콜럼부스가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갔으니까 스페인이 이게 다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땅.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지역에 갔는데 사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수많은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인디안들에게 두창이 퍼져나갈 때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해서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멸망하는 그런 그 위기에 처하는데 스페인한테 나라를 다 뺏기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몸에 흉터를 남기니까 아주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했다라고 하는데 흉터가 주로 얼굴에 남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발진, 빨갛게 얼굴의 작은 부위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수도 없이 솟아올라요. 그랬다가 이게 재수 없으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얼굴에 이 발진이 흔적으로 남아서 옛날에 이게 얼굴 보기 싫은데 곰보라고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었죠. 제가 지금 두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선시대에는 두창 외에 마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극에서 마마는 누구를 가리키죠? 중전마마. 네, 왕족들 가리킬 때 마마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한문으로 써놓으면 이 마마는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뭐 병을 높이 불렀던 뜻은 아니고요.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서 집에 있는 그 비디오에 꽂아서 보던 시절에 이렇게 비디오를 탁 꽂으면 불건전한 비디오는 호환이나 마마만큼 무섭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건전한 비디오만 보자라고 공익 캠페인을 했는데 마마는 이 두창을 가리킵니다. 두창이 옛날에 치료법도 없고 뭐 예방법도 몰랐고요. 그런데 사실 1900년까지 인류는 병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1900년 이전에는 경험으로 쓰던 약만 있었고요. 1897년에 아스피린이 발견돼서 1899년에 판매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그래도 약 중에서 되게 빨리 발견된 약이고 그 전에 있던 약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퀴닌 또는 키닌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약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를 옛날에 학질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학질에 걸린 사람들은 그다지 그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렸다가 얼마 있다 살아남고 이랬는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이게 모기가 옮기니까 열대지방에서 심했는데 과거에 열대지방 중에 그렇게 그 발전된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온대지방에 있던 유럽이 식민지 개척하면서 적도 지방으로 가다 열대지방으로 가다 보니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발견한 약이 1820년에 그 키닌 또는 키닌이라는 약입니다. 다시 천년도로 돌아가서 이 두창은 옛날부터 많이 존재하던 병인데 전 세계를 막론하고 많았었어요. 지금은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가 발전했고 현대에는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1700년 이전에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 쪽이 유럽보다 더 발전했었죠. 과거에 인도, 중국 이 문명 지역에서 진보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 두창이 자꾸 유행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라고 하다가 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인두 접종법을 시작했습니다. 인두, 사람의 두창을 이용한 접종법. 이게 뭔가 하면 사람한테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이 생긴 그 부위에서 액체를 빼내서 소량을 건강한 사람한테 놔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그게 예방 백신하고 똑같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병이 생긴 데서 액체를 뽑아내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겠죠. 이거를 사람한테 넣어주면 예방하려고 감염시킨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약하면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약하지 않고 강하면 예방하려고 놨다가 병에 걸려 죽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인두 접종법을 시행해 보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는데 정말 유행이 심할 때 한번 해봤다가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인두 접종법을 좀 하다가 또 뭐 한번 해봤더니 이거 인두 접종법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다 이러면 또 안 했다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용했다가 말았다 뭐 이렇게 도입되기도 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중국과 인도에서 인두 접종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교류가 많아지고요. 뭐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 교역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 중국과 인도의 지식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뭐 이란, 터키 이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터키에 와 있던 영국 대사의 부인 메리 몽타규라는 사람이 내가 터키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두 접종법을 영국으로 전달해 줍니다. 대충 1720년대 초인데 그렇게 해서 인두 접종법을 전달해서 왕자들한테도 놓고 이랬더니 결과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조금 사용하다가 그랬다가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죽는 사람 생기니까 또 그만하고 그래서 크게 도입되지는 못하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영국 이야기만 나오냐? 영국 대사의 부인이 어쨌고 에드워드 제너가 어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명의 영국 사람들 이름을 더 부를 건데 왜 그랬냐면 18세기에 특히 영국에서 이 두창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거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 10명을 뽑아보자 라고 하면 아마 선정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0명을 뽑아놓고 성격이 누가 좋았을까? 라고 해보면 솔직히 성격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면 좀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뭐가 나고 남이 못하게 해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성격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근데 10명 중에 확실히 들어갈 이 에드워드 제너는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은 이분이 소위 말하는 주류 사회에서 경쟁을 한 분이 아니고 비주류로 살고 계시다가 획기적인 발견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시골 출신이고요.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런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에드워드 제너를 가르친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존 헌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 존 헌터는 형인 윌리엄 헌터와 더불어서 18세기 초중반에 영국을 아예 좌지우지했던 분이고요. 이 존 헌터는 영국 외과학의 아버지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 엄청나게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많은 그 의학 관련 이 시료와 이 뭐 모형, 그다음에 뼈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죽기 전에 이걸 다 기증을 하고 갑니다. 자, 이 존 헌터라는 이 외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려면 사람의 몸의 해부학적 지식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알아야 되니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예 해부학 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해부학 학교를 여니까 이게 지금 18세기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의사 자격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의사가 진짜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몇 번 만나서 믿을만 하면 그냥 거기 계속 가는 거고 뭐 그런 정도였었어요. 물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고 뭐 런던에 있는 유명한 학교를 나왔으면 거기 나왔다라고 선전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존 헌터가 해부학 학교를 만들어서 사적으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의과대학을 다니다가도 이 존 헌터의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의과대학은 안 다니면서 존 헌터의 학교에 가서 해부학 공부하다가 취미가 생기면 의사 밑에 조수로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드워드 제너의 경우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10대가 되었을 때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유명 선생님 르들로라는 선생님의 이 제자로 들어가서 도제 교육을 받다가 더 공부해야 되겠어.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20세를 막 넘겨서 런던으로 가서 이 존 헌터의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본인이 살아온 그 시골로 돌아가서 개업을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옛날의 마을은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의사로만 산 건 아니고요. 그냥 시골에서 농부 역할도 하면서 의사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었고 아까 제가 아주 성격 좋은 대표적인 유명한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이 두창이 많이 유행을 했으니까 에드워드 제너가 생각하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골 마을 사람들한테 우연히 본인은 모르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두, 소우자를 써서 우두, 소의 두창에 걸린 사람은 영원히 사람의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모르겠는데 농부들은 소를 키우니까 소를 키우다 보면 우두에 잘 걸리고요. 우두는 사람한테 심하지 않은 병이므로 우두가 생기면 그냥 며칠 병이 생겼구나 하고 며칠 고생하다 일어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회복된 사람은 평생 두창이 안 생긴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제너가 본인은 소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증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옛날에 우두에 걸려본 적이 있는 사람한테 두창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이 병소에서 액체를 뽑아서 놨을 때 병이 안 생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창이 생기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그 시절에 많이 세상을 떠났다. 과거 기록을 보면 치사율이 30에서 40%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과거에 우두에 걸려본 적 있으신 분은 나한테 오시면 내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목숨 걸고 나설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나설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누가 실험 좀 해줘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제 아무도 안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명의 지원자가 나타나죠. 제가 옛날에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는 62세의 노인 존 필립이 나타났다. 이 글을 봤을 때 이게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가 이제 거기 가까워지다 보니까 별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존 필립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 우두에 걸린 적이 있다. 나는 선생님을 믿는다. 나 살 만큼 많이 살았다. 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두창을 앓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 부위에 있는 액체를 뽑아낸 다음에 존 필립의 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이 존 필립의 팔에 주사를 놨더니 그 팔이 빨갛게 부어 올랐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두창이 생겨서 온몸에 발진이 생겨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큰 병도 안 생기고요. 열도 적당히 나다가 좀 통증도 있고 열이 나다가 며칠 지나서 한 5일쯤 지나니까 이 증상이 해소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존 필립만 놓고 보면 우두에 걸린 사람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전해오는 농촌의 속설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백신이 개발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두에 걸린 사람만 지금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럼 더 제대로 하려면 우두를 놔줘서 일단 우두에 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두창에 걸린 사람의 병소에서 액체를 뽑아서 놔줬을 때 그때 또 예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실험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죠. 이제 우두를 이용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인데 어린이에게 우두를 인위적으로 넣어줬을 때 우두가 생겼다가 사라진 다음에 두창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자를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잘 나서지 않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제임스 핍스라는 8세 어린이가 엄마와 같이 에드워드 제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병소에서 액체를 뽑아내서 이 어린이의 팔에 놔줬는데, 아까 우두는 원래부터 증상이 사람에게서 심하지 않아서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도 처음에 열이 좀 나고 이 발진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부가 부풀어 오르다가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증상이 약해져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어린이가 인위적으로 우두에 생겼다가 낫게 한 거죠. 그리고 4주 정도 지났을 때 두창에 걸린 사람의 이 병소에서 액체를 뽑아서 어린이에게 놔줍니다. 우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두창에 걸린 사람의 병소에서 액체를 놔줬을 때 두창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 인두접종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 어린이는 이제 두창에 걸린 사람의 병소를 놔줬는데 아무 일 없이 약간의 이 피부병 증세만 보이다가 열과 발진만 보이다가 며칠 후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생각하기를 우두를 이용하면 예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제는 두창이 유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두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시작할 때 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감염병이 두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에게서 두창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는 감염이 되어도 병을 안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만 살 수 있으면 사람 몸에 못 들어오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대부분이 사람 몸에서 살 수 있으면서 다른 동물에게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아무리 없애봐야 다른 동물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회백수염,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이제 두 번째로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폴리오 바이러스도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에서 사는 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달걀에 넣었을 때 생존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성공했는데요. 만약에 이 폴리오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서 살지 못하는 게 확실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폴리오 해결을 하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개발 국가에는 이 백신 접종이 덜 돼서 그런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니까 신생아 예방접종표에 이 회백수염을 일으키는 폴리오 예방접종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임스 핍스를 이용해서 두창 예방법을 알아내는데 성공하죠. 이걸 가지고 한국말로 종두법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이 사실을 이제 다른데 알리고요. 알리기 전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우두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가 지난 후에 두창이 생긴 사람의 병소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자료에는 한 명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이 아니고요. 네 번째로 예방접종을 받은 메리 여성이죠. 메리 바지라는 사람에게서 예방접종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에드워드 제너도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고 쭉 자료를 알아보고 그 기록으로도 남겨놓는데, 이 메리 바지가 과거에 31년 전에 우두를 앓았던 적이 있는 여자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31년 전에 우두를 앓았으니까 두창을 바로 집어넣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겼어야죠. 그런데 집어넣었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고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 면역학적 지식이 다 발전한 다음에 유추해보니까 이 사람이 과민 반응인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인류나 이 생명체들은 수학, 물리하고 다르게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맨날 생물은 각자가 다르다. 한 교실에서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시험 점수는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유행할 때 보셨겠지만 예방접종을 맞아도 그래도 병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 맞춰져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미생물들, 병원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살아남으려고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민 반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팔뚝 같은데 피부에 자처럼 묵직한 걸로 이렇게 팔을 한번 쭉 꺼면 다른 사람들은 끄고 난 다음에 몇 초 후에 다 사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두드러기라 그러죠. 같은 음식 먹었더니 밤에 누구는 막 이 배나 팔 이런데 동글동글하게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면 피부과 선생님이 히스타민이 분비가 많네요 하고는 히스타민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약을 주시는데 그러면 또 이게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이 면역 반응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숨 쉴 때 숨쉬기 어려운 천식이라고 하는 병도 일종의 그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하게 하는 약을 코에다 뿌리고 해서 얼른 또 이렇게 숨을 좀 쉬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너가 23번을 시도한 다음에 자신의 실험 결과를 모아서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드워드 제너 덕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가지 감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골에서 혼자 일하던 에드워드 제너가 내가 두창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했어 라고 책으로 발표를 했을 때 런던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시했어요.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죠?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어디서나 일어나죠. 주류가 볼 때는 비주류가 하는 일이 저게 뭐야, 기본이나 알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후로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그러면 널리 퍼지는 과정 어떻게 해서 에드워드 제너의 이 종두법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나? 그 다음에 또 그 동네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았을 텐데 동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아니 소한테서 생긴 문제가 있는 이 병소에서 액체를 뽑아가지고 사람 몸에 놓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에드워드 제너보다 먼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백신 이야기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종두법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이제 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인두접종법이라고 하는 즉 사람의 몸에서 발생한 병이 생긴 부위에서 액체를 뽑아서 소량을 다른 사람한테 놔주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두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두법을 많이는 아니고 이제 몇몇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이 두창이 워낙 많이 유행을 해서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1760년대에는 20여만 명이 감염이 돼서 약 10%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특정 지역만 놓고 보면 전체 인구의 약 60%가 이 두창에 걸렸고 한 20% 정도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20%가 사망했다 이러면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보다 훨씬 잘 들어오죠. 근데 이 기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옛날 기록은 못 믿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진단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과거의 성경책에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요새 나온 성경책 보면 한센병이라고 고쳐놓거나 또는 악성 피부병 이렇게 고쳐놓고 주석도 다 붙여놨죠. 옛날하고 진단법이 달라져서 일반적인 피부병도 아주 옛날에는 나병 또는 문둥병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이 두창이 가끔씩 유행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치료법은 없고 막을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막으려고 했을까요? 운에 맡기는 게 가장 많은 방법이었죠. 운에 맡기는 거.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써보자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도에서 인두접종법이 있다가 이란, 터키를 거쳐서 18세기 초에 영국으로 전달됐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록을 다 뒤져보면 18세기에 영국에서 꽤 여러 사람들이 인두접종법을 알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제너처럼 종두법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기록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지방, 그러니까 영국의 북쪽이죠. 영국 분들 조니 노션스, 이 존 윌리엄슨 이름이 두 가지인데 이분이 내가 개발한 예방 접종법으로 3,000명한테 시술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믿을만한가? 도대체 무슨 방법이었을까? 하고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이게 인두 접종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인두 접종법으로 이 시술을 하면 말은 예방법이지만 사실 바이러스 몸에 넣어주는 거니까 병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컸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기록에 남겨놓기로는 가장 효과가 좋았고 17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제너가 종두법 발견하기 불과 뭐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이때 이제 인두 접종법을 많이 사용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못 믿겠고요. 일단 다 살아남았다는 거 이걸 못 믿겠어요. 이제 이거 외에 이 제너가 농민들로부터 우두에 한번 걸린 사람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제너만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765년에 이 영국 글로스터셔, 여기가 바로 에드워드 제너가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존 휴스트라는 의사가 우두와 두창 예방법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고 제너가 공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너가 그 논문을 봤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휴스트가 뭐 그런 논문을 쓸 정도로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두에 미리 걸리면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인물, 1774년에 이 도시라는 지역에 벤자민 제스트가 이 방법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그 지역에 이 두창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우두에 걸린 소의 병소를 뽑아서 자신의 부인과 애한테 놔줍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애가 병이 안 생겼어요. 병이 진행해가는 과정도 에드워드 제너가 제임스 핍스한테 났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두를 놓으니까 피부에 발진 생기고 열이 좀 나다가 며칠 있다가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도 의사였어요? 네, 의사였습니다. 혹시 아주 그 상세한 의학 역사책에 보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제너처럼 연구한 사람들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사람 벤자민 제스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스티가 먼저냐 제너가 먼저냐 이런 글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제너가 이 제스티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제너가 남긴 모든 기록을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은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스티가 실험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또 제너가 실험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동물의 몸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사람한테 넣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이 동물의 몸에서 사람한테 넣으면 소처럼 뿔이 나지 않냐, 사람의 아기가 소로 바뀌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동물의 몸에 생긴 병의 이 장소에서 액체를 뽑아서 사람한테 놓는다, 이거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듣는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믿깁니까? 아니면 동물한테서 뭐 뽑아서 놓는다 그러면 맞으실래요? 절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불법이지만 비싼 돈 내고 곰의 몸에서 액체 뽑아서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곰의 쓸개즙, 뭐 웅담 이런 거 건강해지려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세요? 아까 어떤 분들은 이 논문을 쓰시면서 벤자민 제스트하고 에드워드 제너가 누가 먼저냐 이런 논문도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대체로 서양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는 누가 단순히 먼저 했느냐보다 효과를 훨씬 더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번은 유럽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인쇄술, 프린팅 이야기가 나와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 발견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직지심경, 무구정광, 다란이경 이런 것들이 너희보다 먼저다고 막 설명을 했거든요. 쭉 설명을 했더니 실컷 설명하니까 so what? 그런 거예요. so what? 아니 나는 지금 너희 유럽의 독일에서 개발한 인쇄술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먼저 했다 이 이야기를 실컷 설명했더니 so what? 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 너희가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효과를 물어본 겁니다.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 개발했을 때는 그걸로 성경책을 막 찍었죠. 성경책 왜 찍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성경책을 그 신부님, 수녀님밖에 못 봤죠.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갔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따지기 시작하면 신부님, 수녀님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을 찍는 사람은 이게 일반인들이 보라고 찍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찍었을까요?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신부님, 수녀님한테 팔아먹으려고 찍은 겁니다. 성당에 팔려고. 왜냐면 성당에 있는 성경책은 손으로 뺏기니까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꾸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 벌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팔았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부적을 찍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부적. 이것만 너희 붙여놓으면 행운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나오니까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책을 많이 만들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신부님 말씀 못 믿겠네 하고는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그리스도교가 탄생을 하고요.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 고려시대에 너희 인쇄술은 어떤 일을 했냐라고 so what?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자,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 개발한 것은 그 후에 세계적으로 쫙 퍼지죠. 그럼 벤자민 제스티가 발견한 종두법은 자기 집 식구들한테 놓고 그 동네 놓고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유럽 사람들이 잘 안 쳐주는 것 같고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는데 19세기 말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한 다음에 스페인에서 페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로 제일 유명한 파스테르 연구소를 찾아가지고 프랑스를 가가지고 내가 백신을 만들어서 스페인의 콜레라 예방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라고 이 통계 결과까지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너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비밀이야 하고 안 가르쳐줍니다. 그 소리를 들은 파스테르 연구소의 하프킨이 백신을 만들어서 널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책에는 전부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 개발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늦게 했는데도 그렇고요. 뭐 비슷한 예 얼마든지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왜 아름다운가 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의 몸을 그릴 때 비례를 중시해서 배꼽이 위아래 중심에 가게 하고 양팔을 벌리면 키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비를 중시했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해부를 많이 했는데 1519년에 세상을 떠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도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랬는데 서양 역사책 보면 해부도를 처음 남긴 사람은 1521년에 베렌가리우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 말이 모순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도를 남기고 1519년에 죽었다. 그런데 서양 역사책에는 1521년에 베렌가리우스가 최초의 해부도를 남겼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베렌가리우스가 해부도를 남겼더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같은 이탈리아의 베살리우스가 보고는 이게 무슨 그림이 이래 내가 해부한 거로 모양이 이렇게 다르냐 하고는 베살리우스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해부도를 막 남기기 시작합니다. 1543년에 책을 찍었는데요. 엄청 잘 그린 해부도가 있어서 이게 의학 역사를 바꿨다. 의학에서 중세가 근대로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랬는데 베렌가리우스는 베살리우스를 자극하는 효과를 줬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한 그림 잔뜩 남겼는데 해부도는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고 죽어버렸어요. 200년 좀 있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끼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최초의 해부도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에드워드 제너가 최초로 종두법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제스티나 존 퓨스트 같은 의사들은 뭐 기록을 남기기는 했어요. 누구는 뭐 논문도 발표 안 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고 있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바람에 이게 각광을 못 받았죠. 1796년이 이제 제너가 종두법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처음 발표한 해고, 그 다음에 98년에 23건의 기록을 남겨서 이제 세상에 널리 퍼뜨립니다. 그랬더니 1798년에 영국에서 그 책 나온 직후에 예방접종 반대협회라는 모임도 생겨납니다. 일단 사람 몸에 그 소의 병소에서 얻은 액체를 놓는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요. 그게 무슨 이론적 근거가 있냐라고 할 때 제너가 제대로 설명도 잘 못하고요.
또 자기의 선생님 같은 런던에 있는 훌륭한 의사들이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아예 듣질 않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세상에 널리 퍼졌을까요? 어쨌든 누군가가 또 퍼뜨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페인에서 일하던 의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더 발미스라는 의사인데, 이제 그 당시가 1800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유럽에 좀 힘 좀 쓰는 나라들이 식민지 개척하려고 되게 힘쓰던 시기잖아요. 근데 마침 이 발미스가 스페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배 타고 다니는데 배 안에서 한번 유행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이제 배 안에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멀리 가서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발미스가 이거 정말 효과가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 있던 힘 좀 쓰던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영국에서 좋은 방법이 개발됐으면 우리 병사들도 맞게 하자 해서 프랑스 군대에 이 종두법을 이용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페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프랑스에서도 이 종두법이 아주 효과가 좋아서 프랑스 군대에서 이 두창이 유행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기분이 좋아져서 뭐 영국과 프랑스는 가까우니까 제너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한 다음에 고맙다 하고는 상금도 주고요. 막 아주 환대를 해주니까 제너가 우리 포로 여기 2명 잡혀와 있는데 보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또 그 포로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분한테 내가 이걸 못할 수가 있냐 하고는 이 포로를 풀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제너의 종두법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불과 200년이 되지 않아서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이 두창을 완전히 소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과 80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후로 지금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기였고요.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미국과 더불어서 힘을 쓰던 시기였는데 그때 두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두창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폐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폐기 처분을 안 한 이유는 다른 나라는 다 폐기하고 이건 안 한 이유가 혹시라도 자연계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미리 보관하고 있어야지 백신 만드는 게 유리하다 이 생각으로 이 폐기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고 10여 년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외에 15개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나라 우크라이나에 그 당시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90년대 피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러시아가 붕괴될 때 핵무기를 도둑맞는 영화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러시아가 붕괴될 때 그 우크라이나에 보관하고 있던 두창 바이러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실제로 없어지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2 영화를 비롯해서 몇 개의 영화에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두창이라고 하진 않지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두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작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도둑맞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뭐 다행히 아직까지 45년이 지나도록 별일은 안 생기고 있는데요. 두창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라진 감염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이외의 동물에서 병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이러스가 사람 이외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몸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근데 전 세계가 예방접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라졌고 이제는 신생아 예방접종에서도 두창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나중에 악용되면 막 생화학전에 활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정부가 발표했죠. 우한에서 새로운 병이 나타나서 퍼지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알려졌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1930년대에 이미 알려졌고요. 1930년대는 전자현미경이 발달을 해서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이러스의 존재는 알았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1930년대 이후에 볼 수 있게 되니까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하겠죠. 분류를.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 이건 알았고
1967년에 처음으로 사람의 몸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서 그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229E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감기는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서 예방 백신을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수십 가지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감기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리노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가 아데노 바이러스, 세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 229E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967년에 사람 몸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알아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동물에게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사람의 몸에서도 한 개 한 개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했는데 세 번째로 사람 몸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2년과 2003년에 기억나실걸요? 사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인천공항이 문을 연 다음에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하니까 인천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려고 열 감지기를 갖다 놨죠. 그게 지금 20수년째 거기 놓여 있잖아요. 사스 유행할 때 갖다 놓은 거였거든. 근데 그 사스를 일으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견된 건 중요하지 않고 여섯 번째 발견된 게 2015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에 발견된 코로나19, 영어로는 코비드-19. 그래서 이 코비드-19이 유행할 때 바이러스 종류는 바로 알았는데 이게 그전에 본 어떤 것보다도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심한 게 아니고 감염이 워낙 잘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렸죠. 그랬다가 재수 없게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죠. 제가 재수 없게라는 표현을 쓴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1%가 안 됐거든요. 근데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몇몇 나라,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 10%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래서 이제 무서웠는데 뭐 그 후에 우리 백신을 맞기도 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해결을 대충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생기는데 변이 막을 방법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거는 지구가 왜 생겼냐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게 변이가 생기는 게 그게 원래 바이러스의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생기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너가 종두법 발견하고 치료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어요? 우리나라도 아까 옛날에 뭐 마마 두창 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그림 봐도 이 얼굴에 이제 옛날에 곰보러 가던 이 흉터가 남아있는 그림이 남아있는데 당연히 이 두창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의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죠? 그랬는데 1848년에 이 종두법이 일본에 소개가 됐습니다. 1848년. 그리고 28년 있다가 1876년 병자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자 해서 병자 수호 조약을 맺고 서로 왕래를 해야 되니까 조선에서도 그럼 수신사를 보내자 해서 첫 번째 수신사가 가는데 그때 김기수를 단장으로 해서 가는 팀에 박영선이라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박영선이 일본에 가서 책을 하나 구해옵니다. 종두기감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 책이 몇 번의 손을 거쳐서 조선의 의사 지석영한테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석영이 이 책을 보니까 아니 종두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는 그런 방법이 있어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서 1879년에 조선에 두창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석영의 조카 딸도 세상을 떠났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석영이 이거 내가 책에서 봤는데 책에는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배울 수 있냐라고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한국 역사책에서 배울 때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은 뭐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제중원으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해원이라는 이름은 종이에만 있었고요. 실제 문 열기 전에 이름을 폐기하고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중원이 1885년에 문을 열어서 조선에서 최초로 문을 연 서양 병원처럼 배웠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었죠.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이 수교를 하고 나니 일본 사람들이 부산으로 올 거잖아요. 오니까 일본에서
지금으로 치면 서양 의사를 부산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재생의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이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무시하죠. 왜냐하면 일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일본의 병원이니까 무시하는데, 근데 그 재생의원에서 하루 종일 일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봐줬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지석영이 거기 가면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석영이 재생의원에 가서 2달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일본 의사한테 종두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배워서 이제 이 서울 쪽으로 오다가 충청북도 덕산을 지나갈 때 이 처가 쪽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나이 어린 이 친척들한테 이 종두 시술을 합니다. 이게 다 1879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환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걸 보고 지석영이 부산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배워서 돌아오면서 이 충청북도 덕산에서 시술을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충청북도 덕산에서 피해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이 지석영한테 그러면 우두를 이용해서 두창을 해결할 방법을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오늘의 서울 한성에 우두국을 신설하고 지석영이 종두법 보급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석영은 이제 우리나라 의학 역사에서 크게 2가지 역할을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 때는 종두법 보급 이게 유명하고요. 이제 2번째로 지석영이 한 일은 우리나라의 서양식 의학교를 조선 정부가 만들었을 때 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먼저 만든 서양식 의학교가 제중원에 있던 의학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병원에서 의사 양성하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 의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흔히 그냥 관립의학교, 관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899년의 일입니다. 자, 우두국 신설한 게 1880년이고 그러면 19년이 지나서 이제 지석영이 관립의학교 교장으로 가는데 그럼 그 19년 동안 뭘 했냐? 우두를 이용한 그 종두법 보급에 아주 힘을 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연구하고 실험한 내용을 모아서 우두신설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는데 이 우두신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대의학에서 사용한 거의 최초의 책에 가깝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종두법을 지석영만 알고 있었냐? 아니면 그 책을 갖다 준 박영선하고 둘이만 알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그 앞에 아까 마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한문으로 쓰면은 한글로 읽을 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한글로는 글자가 같은 자인데 한문으로 쓰면 다르고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도 옛날에 왔죠. 그래서 막 하멜이 뭐 일본으로 가다가 중간에 표류해서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는 이미 서양 사람들하고 왕래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신학자들이 저 베이징에 갔다가 거기서 막 책을 얻어 오기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천주교가 전파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실학자 중에 박제가가 1790년에 인두 접종을 시도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박제가가 뭘 보고 했을까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책 보고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 마마가 아니고요. 마진의 마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오늘날로 치면 풍진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 풍진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풍진도 몸에 발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서양 의사들도 구별 잘 못했어요. 풍진하고 두창을 구별 잘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제대로 썼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들고 가서 공부한 정약용이 마과회통 책을 쓰면서 본인은 풍진에 대한 책을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읽어보면 거기에 두창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제가나 정약용이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두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석영보다 먼저 알기는 하신 분이죠. 단지 효과가 크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 그냥 가십거리로 이런 일도 있었다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석영은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방법으로 조선인들한테 좋은 효과를 남겼으니까 오늘날 지석영이 조선에 종두법을 퍼뜨린 분이고 고맙게도 그분은 우두신설이라는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립학교 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서양의학을 전파하는 데도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백신 이야기는 이제 그 후에 뭐 수많은 백신이 나왔고요.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또 백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두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두창이 남아메리카 문명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이 스페인 왕 페르디난드가 아니고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후원을 받아서 서쪽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카리브해까지 갔다가 돌아왔고요. 훗날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게 새로운 대륙이다 라고 판단하여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콜럼부스가 처음에는 인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지만 평생에 걸쳐서 4번 아메리카를 다녀왔고 말년에는 본인도 이게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콜럼부스가 항해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간 선장으로 믿고 있는데 산타 마리아호 외에 니나, 핀타 이 2대의 배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3대의 배가 지나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서양 바다 위에서 배가 3대가 가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소리 지르려고 가까이 가다가는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손짓 발짓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수건 들고도 하고 옛날에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혹시 한글로 콜럼부스 망원경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콜럼부스는 1492년에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됐고요. 망원경은 대충 1609년경에 네덜란드의 리페르쉐이가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망원경이 100년도 더 뒤에 나온 물건인데 왜 이 잘못된 그림이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요? 참 역사가 재밌는 게 1905년에 네비스라고 하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섬나라에서 우표를 발행했는데 도안을 잘못하는 바람에 콜럼부스가 망원경을 들고 있는 그런 우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나라 이름 처음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무도 관심 없죠. 관심 없어야 정상인데 그랬는데 하필 그 찍은 우표 중에 거꾸로 도안이 된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우표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이 콜럼부스에 대한 우표가 나왔는데 우표가 거꾸로 박혀 있다. 그러니까 망원경을 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망원경을 들고 있는 콜럼부스가 거꾸로 박혀 있다. 이거를 글로 썼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희귀한 우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바람에 콜럼부스가 망원경 들고 있는 것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게 1905년의 일입니다. 콜럼부스가 서쪽으로 갈 때 지도를 갖고 갔느냐 안 갖고 갔느냐 이거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요즘 와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콜럼부스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도도 갖고 있었던 걸로 이야기하는 이론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1492년보다 약 500년 앞서서 1000년 전후에 이미 바이킹들이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방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지금은 뭐 역사에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바이킹들이 살다가 왜 다시 돌아왔냐 하는 건데 일단 숫자가 적었고요. 바이킹이 활동하던 지역이 북대서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지역 왔다 갔다 하다가 캐나다 북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암만 본인들이 살던 지역이지만 추워서 살기도 안 좋았고요. 북아메리카 저 위쪽에서부터 남아메리카 이 아래쪽까지 수많은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인디안 부족들하고 잠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이 먹고 살려다 보면 충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숫자가 적었던 바이킹들이 밀려났습니다. 콜럼부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도 본인의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스페인은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공동 정권입니다. 왕비가 아니고요. 서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사벨라 여왕은 동의를 했는데 페르디난드 왕이 동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도와준 게 아니고 이사벨라 여왕이 개인 돈을 들여서 이제 배를 3대 마련하고 배 타고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사벨라 여왕 입장에서는 새로운 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땅이죠. 단지 인디안들이 땅에 대한 개념이 안 강해서 뭐 어떤 부족들은 싼 값에 팔기도 하고 어떤 부족들은 이게 왜 사고 파는 거냐라고 해서 사지도 않고 그냥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 땅하고 끝난 거죠. 우리 땅하고. 자 그랬는데 스페인이 갔다 왔다 소리를 듣고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의 뉴욕 맨하탄 지역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와서 뉴욕이라고 이름 바꿔버리죠. 자, 이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이제 거의 스페인 땅이 됐는데 그 스페인은 이게 우리 땅이란 것을 인정받으려고 로마 교황한테 찾아가서 허락을 받죠.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같이 가서 이제 대서양에다가 선을 이렇게 쭉 끊는데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 선부터 동쪽은 포르투갈 땅, 서쪽은 스페인 땅. 그랬더니 남아메리카 지역의 이 아랫부분의 한쪽이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브라질인데 이 브라질이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죠. 아니 인디안들 땅에 가가지고 지금 유럽 사람들이 그냥 내 땅 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승리자가 됐을까요? 전투만 했다 하면 인디안들한테 이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윌리엄 맥닐이라는 역사가가 이미 설명한 건데 이 두창이 하도 유행을 해서 남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19년에 현재로 치면 대령점 되는 해군 대령점 되는 코르테즈가 이끄는 550명의 군대가 멕시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나 하면 그쪽에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고요. 1519년에 멕시코 지역은 아즈텍 문명이 번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참고로 남아메리카 문명 중에는 아즈텍 문명 외에 마야 문명이 구아테말라 중심으로 있었는데 멕시코에 있던 아즈텍 문명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웠고요. 상당히 떨어진 지역 페루로 가면 잉카 문명이 있었습니다. 아즈텍 문명 지역으로 가서 이 코르테즈가 이끄는 군대가 상륙을 했겠죠. 그런데 550명 정도 상륙을 했는데 이걸 본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당연히 보고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듣고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옷 차림새가 아즈텍 문명 전설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 했는데 그 모습하고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맞이하러 나가서 환대를 해주고 수도까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르테즈가 눈치를 딱 보다가 왕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준비를 좀 잘 했을 테니까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이거 뭐야 저놈 나쁜 놈 하는데 얼른 싸움을 걸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고요. 스페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도와줘가지고 저놈이 멕시코에 갔으면 뭔가 이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할 만한 예를 들면 금 같은 걸 들고 와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갖다 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자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잡아라고 해서 1520년 봄에 나바에스라고 하는 지금 계급으로 치면 대충 그 장군쯤 되는 나바에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바에스가 이제 이끄는 스페인 해군이 역시 멕시코에 왔고요. 온 다음에는 코르테즈는 이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거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잡혀가거나 아니면 물리치고 이기거나. 그래서 싸움을 하러 해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코르테즈가 이끌던 병사하고 나중에 온 나바에스가 이끌던 병사들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수도에 있던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왕을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임금님 뭔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나도 이상하다. 자, 전투 준비를 하고 기다리자 하고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나바에스의 군대와 코르테즈의 군대가 전투를 하다 보니 팽팽해서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바에스가 훗날을 기약하면서 물러가자라고 철수를 명령하면서 해안에 있던 코르테즈의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가버립니다. 코르테즈는 이게 싸움에서 진 건 아니죠. 다 물러갔으니까. 싸움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일단 배 타고 도망갈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쟁하느라고 피해가 심해서 이제 먹고 살려면 뭔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니까 아즈텍 문명 사람들한테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이미 뭔가 속은 것 같다 하고는 전투 준비를 하고 기다린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코르테즈 군대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 사람들하고 1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코르테즈의 군대가 집니다. 왜냐면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이미 경험이 있고 이 사람들도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고 지형도 잘 알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해서 1차 전투에서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코르테즈의 군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전투가 벌어졌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물러나기만 해서
결과적으로 아즈텍 문명을 물리치고 코르테즈의 군대가 승리가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스페인이 지금의 멕시코에 있던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코르테즈의 군대가 1차 전투에는 졌는데 2차 전투에는 이겼냐 하는 거죠. 이걸 의학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 코르테즈를 잡으러 온 이 나바에스의 이 해군이 아프리카를 거쳐서 아메리카로 왔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간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안들은 적이니까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도와줄 노예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노예를 몇 명 잡아서 왔는데 그 중에 두창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창 환자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선원들한테 퍼져 있었는데 코르테즈의 군대하고 전투를 할 때 코르테의 군대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옮겨간 다음에 코르테즈가 아즈텍 문명하고 다시 전투를 할 때 아즈텍 문명 사람들한테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럽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두창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자신도 모르게 낫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걸 알고 있다가 낫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에 어느 정도의 면역이 형성돼 있었는데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안들은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유럽인들로부터 생판 처음 보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그냥 몰살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창의 유행이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문명 중에 아즈텍 문명만 두창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잉카 문명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페루에서 발전한 잉카 문명은 오늘날 이제 페루 관광 가시는 분들이 뭐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마추픽추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죠. 즉 마추픽추를 가려면 쿠즈코라는 곳에 가서 그까지 가서 이제 쿠즈코에서부터 마추픽추로 가는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쿠즈코가 바로 오늘날의 수도인 리마가 아니고 과거에는 쿠즈코가 그 잉카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쿠즈코에서 이제 잉카 문명이 한참 번성할 때 1520년대에 아즈텍 문명 멸망한 직후 이야기인데요. 잉카 문명 지역이 번성해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니까 왕이 옛날에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천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평양성으로 옮기듯이 퀴토라는 곳에 가서 왕이 살게 됩니다. 쿠즈코를 떠나서 퀴토를 갔죠. 그래서 퀴토에 가서 왕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아들 중에 하나인 이타우 알파라는 아들이 그 쿠즈코를 지키고 있고, 큰 아들은 왕과 함께 이제 퀴토에 살면서 이 전쟁을 해서 새로 영입하는 땅을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남아메리카 대륙에 두창이 퍼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막 계속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152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이 페루 지역에도 두창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왕도 병에 걸렸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니던 큰아들한테 이제 네가 왕이다 하고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 나라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 전체를 차지하고 싶으니 동생이 지키고 있는 쿠즈코 옛날 수도로 오고 있는데 동생은 소식을 듣고는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사이에 아들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는데 결과적으로 쿠즈코에 남아있던 동생이 이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겨서 형의 시체를 이게 뼈만 골라내서 이 두개골, 우리가 흔히 해골이라고 하는 이 두개골에 술을 따라 마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믿을만한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잉카 문명 지역에 두창이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동생이 형과 거의 한 2년 가까운 전투 끝에 승리를 쟁취한 그 순간 이제 스페인 피자로가 이끄는 군대가 잉카 문명 지역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잉카 문명 지역에도 두창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피자로의 군대가 손쉽게 잉카 문명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창의 유행이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서 저처럼 의사로는 별로 활동하지 않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교수가, 이분은 뭐 유명한 그 작가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남기셨는데, 총균세, 총과 세균, 미생물과 쇠,
철기 문명이 인류 역사를 바꿨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죠.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잉카 문명이 멸망한 것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두창의 유행보다 총을 더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피자로가 이끄는 군대 168명이 전투 태세에 들어갔을 때 잉카 문명 사람들 수만 명이 상대편 쪽에 서 있었다. 168대 수만.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전쟁을 하러 온 건지 소풍을 하러 온 건지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분들이 이제 대열을 서 있는데 스페인 군대가 총을 한 대 빵 쏘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총소리에 놀란 잉카 문명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밟혀 죽었다 서로.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창은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한 것이 1776년이죠. 더 이상 우리 세금 못 내겠다,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지 워싱턴 장군한테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달라. 그래서 7년간 전쟁을 해서 1783년에 드디어 영국 군대가 물러나고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조지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고요. 출마해서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 임기가 끝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하셔라. 그래서 2번을 하셨고요. 2번 한 다음에 또 하셔라 라고 하니까 조지 워싱턴이 아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왕이 혼자 다 하는 왕 독식의 정치가 안 좋아서 한 건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8년만 하고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8년만 하고 물러나니 이게 전통이 돼서 미국에서는 2번만 하고 더 이상 대통령을 못 했죠.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가 전쟁 중에 대통령을 그만두는 건 합당하지 않다 해서 결과적으로 3번을 하고 4번째 당선된 직후에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미국은 법을 바꿔서 이제 무조건 2번만 하면 못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조지 워싱턴이 1776년에 전쟁을 시작해서 1783년에 미국이 독립했을 때 이 미국의 크기는 지금 미국의 크기에 비하면 한 20분의 1 정도도 아마 안 되는 그 정도 크기. 1803년이 됐을 때 1803년 미국의 크기가 대충 현재의 동쪽 부분 3분의 1을 약간 넘을 정도, 이 정도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이게 커진다는 게 유럽에서 온 현재 미국 사람들의 조상들을 토대로 한 이야기고 사실은 인디안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영국으로부터 유리한 미국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디안들하고 전쟁을 수시로 해야 됐고요.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두창 환자가 사용하던 침구나 옷 등을 우물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1803년에 프랑스에서 이 독재자의 위치, 황제의 위치에 오른 나폴레옹은 아니 내가 유럽에서 땅을 넓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듣자 하니 미국에 프랑스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땅이 왜 있나 하면 옛날에 프랑스 사람 누가 가가지고 말 타고 한번 쭉 다니면서 이거 우리 땅 하고 그냥 선포해버렸거든요. 사실은 인디안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 임금 루이 임금님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 루이 임금님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루이지애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니 미국에서 이미 넓은 땅이 있는데 유럽에서 고생할 게 뭐 있어? 미국을 잘 통치하면 되지 하고는 더 과거보다 많은 군대를 보내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로부터 온 군대가 머물던 곳이 쿠바의 아바나였고요. 쿠바의 아바나에서부터 이제 미국 땅을 통치하려고 배를 보내면 도착한 곳이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미국 뉴올리언즈가 가끔씩 이게 허리케인이 불어서 난리가 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프랑스풍의 이 도시 한복판에 프렌치 쿼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 관광지로도 좀 유명하고요. 프랑스풍에 뭐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뉴올리언즈로 사람을 보내면 뉴올리언즈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바나에 보냈더니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면 병에 걸려 죽으니까 안 되겠다고는 결과적으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한테 땅을 팔게 됩니다. 그 병은 주로 황열이라고 하는 병이었는데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1803년에
뭐 많지 않은 돈을 주고 미국 중부에 있던 약 3분의 1 가까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땅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3분의 1이 있다가 1803년에 땅을 사서 동쪽과 중앙까지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서쪽 3분의 1은 당연히 스페인 땅이죠. 그럼 스페인이 이거 우리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뭐 19세기 말쯤 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부 시대, 서부, 실제로는 스페인 땅인데 미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던 시기. 그럼 왜 갔냐? 캘리포니아에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금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인디안들하고 맨날 싸움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서부 시대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인디안하고 싸움을 할 때 물론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의 옷을 이용해서 퍼뜨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인디안들이 면역이 없는 걸 이용하여 인디안들을 많이 몰살시키는데 이 두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창은 남아메리카를 유럽인들이 정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두창은 결과적으로 1977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했고요. 1978년에 실험실에서 사고로 또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걸 끝으로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과 80년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두창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두창이 사라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사람 이외에는 두창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제 나이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으셨을 텐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맞았을 거고요. 근데 그때 맞았더니 사람 이외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창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